인간은 분명 잡식성이 맞지만 육식과 채식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는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기존 상식을 벗어난 극단적 육식의 카니보어 식단이 큰 관심을 끄는 한편, 반대편에서는 동물 보호를 외치며 육식을 강하게 규탄하죠. 식단은 단순한 영양 섭취의 문제를 넘어 문화적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범람하는 먹거리 정보 속에서 서로 상충되는 주장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강과 조속 노화를 보장한다며 채식과 구석기 식단, 지중해 식단, 저탄고지, 카니보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택지를 제시하죠. 어떤 식습관이 최선의 선택인지 과학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이유는 엄격하게 통제된 무작위 대조 실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특정 음식만 강제하며 수명을 비교할 수도 없거니와 섭취량, 체질, 스트레스, 운동량 등 여러 변수들 또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식단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선택해야 할까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인류가 열대 초원에서 북극 동토에 이르기까지 넓은 스펙트럼의 식량 자원을 활용하며 생존과 번영을 일구었다는 점입니다. 즉 인류는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 이른바 기회주의적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왔죠. 일례로 8,000년 전 중부 유럽에서 목축 문화가 발달하자 우유를 소화할 수 있도록 유당 분해 효소의 유전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북극 이누이트족에서는 해양 포유류의 고지방 식단에 적응하기 위한 지방 대사를 조절하는 유전자 변이가 확인됩니다. 환경적 요인에 따라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거나 꺼지는 후성적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태아기 때 극심한 영양 결핍을 겪었던 아이들은 비만과 당뇨 등 대사질환에 취약한 유전적 변화가 나타나죠. 음식에 대한 적응은 유전자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낯선 지역으로 여행을 가서 배탈을 겪는 경우 이내 장내 세균총이 재편되며 현지 음식에 빠르게 적응합니다. 부시몬족에게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현대 식단을 제공하자 침속 아멜라제 농도가 4배까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 또한 높은 적응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인류 진화의 역사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무엇을 먹으며 살아남을지에 대한 끊임없는 적응의 기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초기 호민님부터 현생 인류에 이르기까지 과거 인류 식단을 추적하는 일은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에 근원적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점은 대략 700만 년 전 침팬지와 갈라진 아프리카의 초기 호미닌입니다. 이들은 주로 나무 위에서 생활했지만 점차 지상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가며 새로운 먹이 전략을 요구받았습니다. 초기 호미닌 계통의 화석은 현재까지 아프리카에서만 발견되었으며 대표적으로 투마이, 오로린, 카다바, 라미두스, 4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의 퇴퇴굴 구조는 직립보행이 가능했음을 시사하지만 어깨 관절은 위를 향하고 손가락은 갈고리처럼 길게 굽어 있어 나무 타기에 적합한 형태였습니다. 이는 초기 호미닌이 숲을 기반으로 생활하며 필요에 따라 지상 보행을 병행했음을 시사합니다. 라미두스의 치아 범랑젤은 침팬지보다 두껍고 현대인보다 얇은 중간 형태를 보입니다. 이들은 부드러운 과일과 어린 잎을 주식으로 삼았으며 씨앗과 견과류, 덩이줄기와 같은 다소 딱딱하고 질긴 먹거리나 곤충과 알을 보조적으로 섭취했습니다. 치아의 탄소 동위 원소를 분석하면 숲 환경의 C3 식물 식단이었는지 개방된 초원의 C4 식물 식단이었는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라미두스는 숲 환경의 C3 식단에 강하게 치우쳐 있어 주로 열대 낙엽소리만에서 생활했음을 뒷받침합니다. 초기 호미닌의 송곳니 변화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침팬지나 고릴라의 날카로운 윗 송곳니는 입을 다물 때 아래턱의 제3소구체와 마찰하며 날카롭게 유지되는데, 이러한 구조를 CP3 연마 복합체라고 합니다. 유인원의 송곳니는 고기를 뜯기 위한 도구라기보다
수컷 간 서열 다툼과 성적 과시를 위한 무기로 사용되며 송곳니가 클수록 더 많은 번식 기회를 얻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카다바는 CP3 연마 구조가 눈에 띄게 약화되며 이어 라미두스는 커다란 송곳니의 특징이 거의 사라집니다. 송곳니의 축선은 무력 경쟁 대신 안정적인 짝관계 형성과 사회적 협력이 생존과 번식에 더 유리하게 작용했음을 시사하죠. 약 400만 년 전 지구 냉각화와 동아프리카 지구대 형성이 맞물리며 울창했던 숲이 줄어드는 거대한 환경 변화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숲이 줄어든 자리에 초원과 사바나가 뒤섞인 모자이크 환경이 조성되었고, 이 시기 인류 원형의 상징적 존재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등장했습니다. 기후의 계절성이 뚜렷해지면서 부드러운 과일은 특정 시기에만 구할 수 있는 한정적 자원이 되었죠. 건기에는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가 비상식량으로 활용되었을 것입니다. 먹거리가 고갈되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생존을 위해 더 거칠고 딱딱한 음식을 섭취해야 했으며, 이러한 영양 스트레스의 흔적은 에나멜 형성 부전을 통해 확인됩니다. 이들은 척박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이전 세대보다 더 강한 저작 시스템을 발달시켰습니다. 두꺼운 범랑질과 넓은 어금니는 질긴 뿌리나 딱딱한 씨앗, 땅속 줄기 궤경과 같은 거친 식물을 씹어먹는 데 유리한 구조였죠. 실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초원에서 자라는 씨사식물의 섭취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300만 년 전 아파렌시스는 4개의 손가락이 짧아진 대신 엄지가 커지고 내굴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손목뼈들은 더욱 단단하게 맞물려 안정화되었고, 덕분에 물체를 강하게 내리치거나 무거운 물체를 줄 때 손목이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즉 인류는 비로소 도구 사용을 위한 신체 조건을 갖추기 시작한 셈이죠. 땅속 줄기를 캐기 위해선 단순한 손동작을 넘어 땅 파는 막대와 같은 원시적 도구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뇌 크기는 평균 460cc로 현대인의 35% 수준에 불과하며 침팬지의 뇌 용족보다 약간 큰 정도였습니다. 키는 1.3m 정도의 단신에 흉곽은 넓은 종 모양을 보입니다. 치아는 현대 인류와 동일한 32개이며 송곳니는 이전보다 작아졌습니다. 에티오피아 디키카 유적의 340만 년 전 동물 뼈에서는 돌로 긁거나 내리친 흔적이 발견되며, 이들이 제한적으로나마 도구를 사용해 고기를 섭취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 학계는 호모 하빌리스가 250만 년 전 최초로 올드완 석기를 사용했다고 믿어왔지만, 디키카 유적의 발견으로 도구 사용 시점이 80만 년 이상 앞당겨졌죠. 디키카 유적은 루시가 발견된 하다르 유적과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으며, 최근 이곳에서 340만 년 전 어린이 화석 셀람이 발견되었습니다. 셀람 화석은 루시와 같은 종인 아파렌시스로 분류되지만 루시보다 12만 년가량 앞선 개체입니다. 화석으로 남기 어려운 목소리뼈, 솔골까지 함께 발견되어 초기 호미닌의 발성 능력을 추정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셀람은 체압 발달상 3살 어린이로 추정되나 두개골의 성숙도는 침팬지보다 훨씬 뒤처져 있었습니다. 이는 인류의 주요 특징인 느린 뇌 성장 속도와 긴 유년기가 이 시기부터 이미 시작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케냐 투르카나 호수 인근에서 발견된 로메크위 석기는 330만 년 전의 것으로 가장 오래된 석기로 평가받던 올드완 석기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로메크위 석기는 당시 해당 지역에 살았던 케냔트로푸스 혹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제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록 원시적인 타격 방식이지만 석기 활용 능력과 육식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단계부터 이미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질소 동위원소 분석에 따르면 이들의 주된 식단은 여전히 식물성 자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즉 700만 년 전 초기 호미닌부터 300만 년 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 이르기까지 초기 인류는 꾸준히 채식을 유지했으며 육식의 비중은 아주 미미했습니다. 본격적인 육식의 증거는 이후 등장한 250만 년 전 호모 하빌리스 단계에서 더욱 뚜렷해집니다.
탄자니아 올드바이 협곡의 올드완 석기 유적은 육식이 중요한 생존 전략 중 하나로 자리 잡았음을 잘 보여줍니다. 올드바이 유적의 동물뼈에는 고기를 발라낼 때 섞인 알의 절삭 흔적과 골수를 섭취하기 위한 타격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대퇴골과 같은 대형 뼈 안에 위치한 골수는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고에너지 식품으로 생고기보다 씹기 쉽고 소화가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모 하빌리스의 키는 1.2m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체격은 별 차이가 없는 반면 두뇌 용적은 600cc로 30% 이상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육식이 두뇌 발달에 중요한 촉매제였다고 가정해왔죠. ILO와 휠러가 제안한 값비싼 조직가설에 따르면 에너지 소모가 큰 두뇌와 소화기관은 서로 에너지를 놓고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소화가 어려운 식물 대신 고에너지의 육류 섭취가 늘어나면서 장의 크기가 줄어들었고 전략전 에너지만큼 비약적인 뇌 발달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 호모 하빌리스는 이전 종들보다 흉곽이 다소 좁아진 형태를 띠며 이는 복부 안의 장 부피가 감소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합니다. 에티오피아 고나, 케냐 투르카나 호수의 쿠비포라, 케냐 칸제라 등지에서 발견된 동시대의 올드완 석기와 동물뼈 흔적 또한 하빌리스의 육류 섭취를 뒷받침합니다. 남아프리카 스와트크란스 동굴에서도 흥미로운 증거가 발견됩니다. 이 지역에는 200만 년 전 하빌리스의 사촌격인 파란트로푸스라는 독특한 종이 살았는데 거대한 턱과 어금니 때문에 채식 전문가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동굴에서 발견된 석기와 뼈도구는 파란트로푸스조차 육류나 곤충을 섭취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알려줍니다. 호모 하빌리스의 체격은 그리 크지 않았으며 동물뼈에는 맹수의 이빨 자국 이외에 석기의 흔적이 겹쳐있기 때문에 이들이 능동적 사냥꾼이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즉 호모 하빌리스는 포식자가 먹고 남긴 사체를 청소하는 스캐빈징 방식을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자가 먹고 남긴 사체의 절반에서는 근육량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커다란 고기 덩어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얼룩말 사체의 경우 대략 15kg, 6,000칼로리에 해당하는 고기를 얻을 수 있죠. 이는 빅맥 11개 이상의 고열량 에너지로 하빌리스에게 스캐빈징이 얼마나 효율적 전략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실제 수렵 채집 부족인 탄자니아의 하드자 사람들도 고기의 일부를 스캐빈징을 통해 획득합니다. 이처럼 사체 청소는 단순한 열등한 전략이 아니라 위험을 계산하고 협력하며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는 정교한 생존 전략이었죠. 하지만 스캐빈징에는 빠른 부패로 인한 세균과 독소라는 치명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인간의 위산은 pH 1, 2 정도로 다른 영장류보다 훨씬 강산이며 오히려 독수리나 하이에나와 같은 사체 청소부와 비슷한 수준이죠. 위산의 병원체 방어를 다룬 논문에 따르면 인간의 강력한 위산은 상한 음식의 병원체를 제거하기 위한 방어장치로 진화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어쩌면 우리를 괴롭히는 위산가다와 속쓰림이 먼 과거 사체 청소부의 위산일지도 모를 일이죠. 한편 당시 아프리카 사바나에는 사자, 검치호랑이, 하이에나와 같은 강력한 맹수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호모 하빌리스는 체구가 작고 달리기 속도도 빠르지 않아 맹수들 앞에서 매우 취약한 존재였습니다. 올드바이 협곡의 200만 년 전 하빌리스 하악골과 160만 년 전 스완트크라스 동굴의 파란트로푸스 두개골 화석에는 대형 포식자의 선명한 이빨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하빌리스가 먹이 사슬의 최상위 포식자가 아니라 사체를 이용하는 청소부이자 동시에 먹잇감이었던 중간 단계에 위치했음을 알려줍니다. 스캐빈징은 사체 청소의 불쾌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지만 실제 하빌리스의 주된 식량 자원은 여전히 숲과 초원의 식물성 음식이었죠. 이들의 넓적하고 커다란 어금니는 딱딱하고 질긴 식물을 씹는 데 적합했으며 마모 흔적 또한 흔하게 발견됩니다. 육식은 칼로리가 높지만 공급이 불안정하고 매우 위험한 반면
식물성 자원은 구하기 쉽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즉 하빌리스에게 고기는 일상적 식사가 아니라 운 좋게 얻는 특식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구체적 비율을 제시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하빌리스의 채식과 육식 비율은 대략 9대1 정도였을 것이라 추정하죠. 육식이 뇌 발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을 가능성은 높지만 육식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하빌리스의 신체와 뇌는 여전히 원시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고 현대인에 가까운 본격적인 신체 변화는 이후 등장한 호모 에렉투스에서 비로소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진화의 질주를 시작한 호모 에렉투스부터 초기 현생 인류에 이르기까지의 여정과 식단 변화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